예, 안녕하세요. 저 성공회대학교 조남경입니다. 오늘 서울노인복지센터 2021 더 이상한 웨비나 나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사 포스터 다 보셨겠지만 그 포스터를 보시면 변화하는 현장, 전환, 또 새로운 관점의 필요,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과 관련해서 매우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요즘 말로 치면 진심이 담겨 있는 행사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획 내용들 보시면 사전 설문하고 사후 설문하고 결과 공유하고 자료집 전자북으로 만들어서 링크 보내주고 또 직접 방문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관도 운영하고,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이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진심으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눠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진심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정성들이 담겨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오늘 이 행사에 초대된 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굉장히 짧은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 진심을 담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라고 하는 그런 점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아마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욕망이나 선호나 아니면 원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대성, 주관성의 문제를 좀 벗어나서 넘어서서 존엄이 유지되는 삶을 위해서 충족되어야만 되는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필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가 되고, 또한 인권이든 사회권이든 그러한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욕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욕구의 변화라기보다는 욕구의 확대, 이렇게 확대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의 목표가 웰페어에서 웰빙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애 주기별로 누구나 마주할 수 있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들, 그러니까 보편적이죠. 보편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였다면,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하면서 삶의 질 향상, 자아 실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욕구의 충족까지로 사회복지의 목표가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삶의 질이나 자아 실현 등과 관련된 욕구는 아무래도 그 이전의 욕구에 비해서 보다 더 개인적입니다. 보다 더 개인적이고 그만큼 보편화시키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표준적인 대응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개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개인이 처한 환경과 조건과 개인사, 가족관계, 이런 문맥들까지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만 충족할 수 있는 욕구, 그런 욕구로 확대되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개별화, 맞춤형, 이용자 중심, 이게 너무 익숙하시죠? 이런 개념들이 왜 최근에 우리 골머리를 쌓아 안고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개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을 충족을 하려면 완전히 우리가 재량껏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들의 조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니까 사실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배경으로 놓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로서의 욕구가 확대되어 왔고 확대된 부분은 그만큼 더 개인적이고 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그 욕구를 파악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욕구의 파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집단의 경향성으로 조사하고 파악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방식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발견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뭐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이유는 이제까지 그 현대사회를 살아오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집단의 공통되는 특징들을 뽑아내는 것 이런 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욕구를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따라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은 적어도 프로그램, 사업, 제도, 정책 이런 수준에서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무시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은 좀 달랐죠. 실제 현장의 모습은 현장에서 이용자들 직접 대하는 선생님들은 그 이용자 개개인의 성격적인 특성, 취향 이런 것도 다 알고 개인사, 심지어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 다 기억했다가 어떤 분한테 어느 순간에 어떤 관심 혹은 어떤 임기응변적인 대응이나 배려가 필요한지 눈치껏 착착착착 이렇게 대응해 오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개별적인 욕구에 맞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죠. 우리 오늘 이야기가 초점이 욕구 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분한테 어떤 시점에 어떤 관심이나 임기응변적인 대응이나 변용이나 배려가 필요했는지를 알아챘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려면 다 아시다시피 한 분 한 분 이용자 분들께 그만큼의 관심과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조건은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희생으로 그렇게 되었다. 혹은 이제 또 이용자 분들의 관점에서는 운 좋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왔지 이것이 어떤 전체 이용자들의 욕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집단의 경향성 중심으로 파악을 해왔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특성들, 개인적인 것들은 다 무시해 왔으니까요. 나쁜 의미로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 욕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인 것으로 추출해내는 방법에 의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만약 각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고 때로는 잠재되어 있어서 그 스스로도 잘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표현하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가 그런 욕구가 나에게 잠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욕구들을 파악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개별적인 관계 어떤 특정한 길이의 시간과 신뢰가 쌓여 바탕이 되는 그런 관계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개별화, 맞춤형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 소위 빅데이터 시대,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슬라이드 제목이 남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 제목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아마 대부분 다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다만 이 남이 나보다 더 잘 아는 시대. 근데 얼마나 남이 나보다 더 잘 아는 시대냐. 이거에 대한 생각, 이거에 대한 어떤 경험, 체감, 그 정도는 아마 선생님들 보시는 분들 각각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례 얘기를 하나 정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한 곳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얼마나 오래 다니고 있는지, 뭐 내가 결혼했는지,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병원에서 약을 병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처방 받은 대로 시키는 대로 딱딱 잘 약을 복용해서 나을 건지, 아니면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아파서 재발해서 병원을 다시 찾게 될 건지를 아는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도 벌써 수년 전,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로 뭐 요즘에 그런 동영상 서비스가 추천을 잘해준다거나 이런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시시콜콜한 정보들을 가지고 심지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예전에는 내 가족이나 내 진짜 아주 오랫동안 믿고 친하게 교류해온 친구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죠. 내가 어떤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 거야. 아, 제가 지금 저런 상황과 조건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데이터로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남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대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새로운 시대, 그야말로 빅데이터 시대의 이 무서운 점이기도 한 이런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다들 빅데이터 시대, 시대전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빅데이터 시대가 단지 그 기술 발전에 의한 변화, 그러니까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변화, 시대의 변화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를 보고 제가 다음에 어떤 영화를 선택할지를 예측한다거나 내가 어떤 옷을 사왔는지를 보고 다음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아마 구매하려고 하겠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거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들 손목에 차고 계시잖아요. 내 심박수나 혈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이런 사례들은 사실 빅데이터 시대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정말 반의 반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빅데이터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고 빅데이터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만큼 어떤 근본적인 변화,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대, 그 시대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나의 건강을 예측하고 나의 행동을 예측한다.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예측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몇 개의 우리가 보통 변수라 불렀죠. 몇 개의 정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무서운 점이자 이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냐면 모든 정보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 자체만으로 보면 이게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현상을 예측하는 데 쓰이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예측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하고 그걸 이제 데이터화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빅데이터 시대가 가져온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화는 기술 변화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생각의 변화가 기술과 맞물려서 두 번째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직관, 우리의 상식 이런 것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이 지금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해 보이는 정보들로 어떤 현상을 예측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직관과 상식에 비춰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무관해 보이는 정보들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도 될까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막 만들어서 드리는 예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고 그날 저녁에 어떤 특정한 단어가 섞인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뭐 예를 들어 한 68%가 가출을 한다 일주일 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정보들의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그냥 무시해야 될까요?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예측적인 개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예측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우리가 예측적인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우리가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관해 보이는 행동들로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뭐 가출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 무관해 보이는 행동들로 예측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청소년의 가출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이제 이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어야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왔었던 것 뿐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 현상들, 여러 정보들 가지고 다른 현상을 예측하는 방식으로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확대된 거죠. 다른 방식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방식이 이제까지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 오려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더딘 발전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관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과 상관성이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현상을 예측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훨씬 속도가 빨라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해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없는 정보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변화가 빅데이터 시대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고 근본적인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긴 두 번째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대 변화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주제로 다시 끌어내려와야 되겠죠. 우리 주제와 연관해서 표현하면 언뜻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행동이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행동은 아주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어떤 것을 욕구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초점으로 가져와서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대응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경향성으로 조사하고 파악해 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 변화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무시하고 집단의 공통된 특징으로 욕구를 파악하는 것만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용자와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한 개별 서비스 제공자들만이 알 수 있었던 이용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 그에 따른 욕구들 이런 것들을 그런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 변화를 대개는 기술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본질이 왜 우리 사고방식의 변화, 사고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에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미 빅데이터 얘기 많이 듣고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입에 올린 지가 벌써 거의 한 10년 다 돼 가거든요. 10년 다 돼 가는데 그런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 이런 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사실 빅데이터 관련한 새로운 개발들은 심지어 IT 분야에서도 예전에도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정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여러 예를 들었듯이 개인의 손목에서 건강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서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거나 식료품 구매 정보들을 분석해서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늘 저녁에 무슨 식재료를 구매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걸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례로는 스마트 플러그 같은 걸 통해서 노인들의 거주 환경이나 아니면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그런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 본다거나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술 발전으로 조금 더 정보가 많이 수집되고 분석하는 거지만 그러한 예측은 예전에도 있었던 거라는 거죠. 매우 유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예측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런 사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쭉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시대 변화에서 일어날 일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러니까 진짜 핵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그래서 노인들의 잠재적인 욕구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그만큼 뭔가 더 앞선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동시에 이용자들과 관련된 사소한 정보들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들로 세상을 이해하고 욕구를 파악하는 그런 시대에서 개인의 고유한 특징들로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인과의 어떤 오랜 그런 관계, 이런 관계 없이 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해야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이용자와 관계된 정보들을 어떻게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그로부터 그들 각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